네. 위원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뭐 태풍이 크게 대한민국의 문제는 많이 일으키지 않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는데 좀 네. 안전하게 태풍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데. 네. 근데 사실 태풍 오기 전부터 너무 흉흉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너무 이 사건 언제지 하면 사실 음. 최근 한 달 사이에 너무 흉흉한 사건들도 많고 네. 예고결도 올라오고 네네네. 모두들 마음들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너무 그렇죠. 많은데 네. 바로 여쭤보면 네. 이게 경찰은 이제 최원종이 특별한 동기는 없고 정신적 질환에 따른 망상에 빠져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네. 잠정 결론을 냈더라고요. 어떤 특징을 보셨어요? 사실 이게 뭐 저희들이 제일 답답한 게 이제 뭐 프로파일러라든가 담당 이제 수사관들은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제가 뭐 지영 기자님 뭐 이렇게 만나서 한 30분이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청취자들이나 아니면 유튜버의 구독자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파편 조각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끔보다 되게 두려운 게 저희 같은 법 실정주의자들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기록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일단 어차피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경찰의 발표를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먼저 고려하면 분명히 최원종은 이제 마음이 아픈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특정 질병에 대해서 혹시나 낙인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그 변명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질환명은 네.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경찰의 입장에 따르면 네. 마음이 많이 아파서 사실 누가 나를 죽이러 온다는 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모습. 그래서 그 누가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흉기를 준비했고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그 현장 장소에 가봤는데 이거는 뭐 최원종이가 했는 말인데 그 말을 제가 100% 믿기는 조금 그래요. 뭐 두려웠다. 그래서 그날은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갔는데 사람과 마주치는 게 싫어서 자동차를 먼저 운전해서 갔다. 그래서 인도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또 이제 한 네. 분이 계시는데 먼저 진짜 유족의 어떤 위로와 그다음에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백화점 몰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눈이 마주치면 두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글라스를 딱 꼈다는 거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제 난동을 부렸습니다. 흉기로. 그런 어떤 사건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경찰이 밝혔는 것은 결국 그 피해망상이라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고 범죄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직접 보지는 않아서 정말 망상장애가 모든 이 범죄의 원인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경찰을 저는 믿습니다. 경찰을 믿고 경찰의 프로파일러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침표가 나왔다 할지라도 어차피 민주주의 사회에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A라는 사람을 주장하면 B라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묻고 두 사람 사이에 상호 모순점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팩트 체크라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물론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지만 정말 최원종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픈 문제에서 발생했다면 마음이 아픈 분들이 절대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사회의 안정망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마음이 아픈 것과 더불어 함께 무엇인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 역시 우리가 찾아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검찰에 넘어갈 때도 자신을 해치려는 조직이 쫓아왔다. 네, 네. 이거에 대한 초기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네. 기자들 앞에서도 보여주긴 네. 했어요. 시기적으로는 사실 신림동 사건이랑 좀 붙어 있어서 이제 정유정이라든지 조선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거 뭐 다 이렇게 피의자들이 수사받는 중이고 재판받는 중이라서 제가 다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정유정은 분명히 가정사가 좀 있습니다. 네. 가정사에 어떻게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 아버지의 문제,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문제, 그로부터 세상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던 사정, 그런 어떤 사정 속에서 만들어진 분노. 그러니까 정유정 그 케이스는 분명히 가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고 네. 그 사이에서 정유정이 마음속에 가졌던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가 이 사회에 어떻게 현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유정 사건은 우리가 분명히 가정사에서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정유정 사건에서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조선 사건은 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조선은 뭐 가정사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는 듯한 느낌도 아니고 제가 뭐 조선의 그 SNS를 다 뭐 뒤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조선의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셜업을 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외톨이적인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플렉스라고 이야기하죠. 네. 굉장히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정말 외톨이였나라는 점도 저는 물음표가 있고 많은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많은 어떤 그 소년원에 갔던 저는 이걸 전과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데 법원이 보호 처분을 했다는 거는 그 청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게 우리 법이 만들어져 있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네. 청소년이 질풍노도 시기와 주변인과 경계인 시기에 뭔가 부적절한 이탈 행위를 해서 소년원 갔다 왔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거는 반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그게 꽤나 많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데 두 개가 구약식 사건이에요. 사기 네. 사건이고 하나가 이제 폭력 사건인데 이것도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받고 지금까지 범죄가 일어나는 게 근접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꽤나 많은 시간 10년 이상이 되는 시간이 거친 후에 갑자기 살인 사건으로 돌변하는 거거든요.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과거의 그 교정의 어떤 실패,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 그게 이 범죄를 만들었다는 건 중간에 인과관계가 너무 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 범죄를 발생하는데 과거 10년 전에 했던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 원인을 잘못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을 잘해야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기자님들이 기사 쓸 때 제가 제일 감동하는 기사가 why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왜라는 걸 가지고. 네. 그리고 그 왜라는 걸 가지고 마지막에 그 기자가 사회에 대한 어떤 촌평을 할 때 아 진짜 괜찮은 기사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지금 원인을 잘못 파악을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진짜 하늘 위로 고이 접어 날려보내는 그렇죠. 그런 어떤 진짜 소리 없는 아우성밖에 될 수 없으니까 그 조선이 왜 또래 집단에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가 있었을까? 분명히 이렇게 뭐 조선은 자기가 뭐 특정한 어떤 젠더의 문제에 대한 타겟팅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행동을 할 때 자기 머릿속에 의지적인 행동을 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 두 명이 탁 걸어가는데 성이 달라요. 성이 다른 가해자가 지나가는데 자기가 지향했는 성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젠더에 네. 대한 공격. 그러면 분명히 자기는 그 젠더에 대한 공격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젠더에 대한 공격 성향이 없었으면 지나가는 두 사람 중에 아무나 공격했겠죠. 그런데 끝까지 같은 자기가 지향하는 또래의 특정 젠더를 젠더에 대한 공격했다는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왜 발생했는지는 반드시 따져야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보는 최원종 사건은 지금 경찰은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아픈 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픈 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마음 아픈 분들에 대한 어떻게 사회 안정망을 만드느냐. 보호라는 단어는 저는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보호해야 돼요.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정망을 좀 만들어가는 게 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우리 유튜버 청취자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각각 사건이 다른 거고 물론 데칼코마니가 같은 부분도 있어요. 같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각자 특징을 조금 더 살펴야 한다. 저는 뭐 정유정하고 조선이 분명히 같은 부분이 분명히 엮여 있는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 범죄의 모방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범죄가 내면에서 똑같은 분노가 일어난 것도 아닌 듯한 모습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떠들어 봤으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죠. 우리 같은 형사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 이 범죄의 원인은 이거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그 원인에 맞는 제대로 된 형사정책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좀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오전에 사실 검찰 조사 결과가 조금 조선에 대해서 나왔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최근 8개월 동안 굉장히 심각한 게임 중독 상태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고 범행 당일 아침에도 휴대전화로 게임 동영상 시청하고 1인칭 슈팅 게임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말에 익명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의 유튜버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범행 나흘 전에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자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좀 내리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이
범행을 잔혹하게 실행한 것도 뭐 1인칭 슈팅 게임을 하듯이 좀 실행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검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은 칼을 흉기로 사용한 사건이 10년 전에 비해 뭐 굉장히 1,300건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이것도 기자분들이 저한테 한 10분 이상 물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언제나 뭐 유튜버 여러분께 제가 맨날 고구마 먹는 소리만 하는데 이것도 모든 그 칼을 그냥 흉기를 들고 저지른 범죄를 제가 하나하나 다 떠들어 봤으면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지금까지 봐완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앵커께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자기가 그 범죄 장소에 가서 해야 될 일을 위한 물건을 준비했다. 라는 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계획범죄라는 그렇죠. 계획범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어떤 우발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옆에 있는 물건 딱 들립니다. 들어서 그렇죠. 그 물건으로 빵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내가 갈 장소를 지향하고 공격할 사람을 타겟팅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물건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골랐다면 제가 뭐 굳이 그 물건의 특정 단어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그 물건을 골랐다면 그 물건을 고르는 건 분명히 계획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 계획적인 범죄가 분명히 과거보다는 많아졌다. 그러면 도대체 왜 계획적인 범죄가 이렇게 많아질까에 그러니까요. 대한 고민을 우리가 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앵커께 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안전한 사회인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다들 여겨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제가 옛날에 가장 싫어했던 단어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사회라고 얘기하면 형사정책이 굉장히 소프트해져요. 마약 청정국이라 그러면 청정국의 지위를 버리기 싫어서 마약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 이게 위험한 사회라고 생각해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형사정책을 조금 영어를 쓰면 드라마틱하게 그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안전한 나라, 뭐 밤 12시에 새벽 2시에도 절대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에 좀 과격한 레디컬한 형사정책을 이야기하면 그 형사정책을 하는 사람은 뭘로 취급받는가 하면 그 형사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을 통제한다라는 비난에 쌓이게 돼요. 네. 또 하나는 인권 침해적인 형사정책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언제나 소프트한 정책을 만들어줬고 그 위험한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칼을 들고 죄송합니다. 흉기를 들고 범죄를 안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흉기를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경범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한 번이라도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위험한 사회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어떤 흉기를 들고 가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적으로 형사정책을 만들 필요는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형사정책을 만들지만 형사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수사당국은 급하고 중요한 일은 다 잘합니다. 지금 예고글이 올라왔을 때 그 사람들을 잡고 그 사람들을 그렇죠. 처벌하는 거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리더는 지금은 급박하지 않지만 반드시 다가올 미래의 중요한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저는 그런 범죄가 결국 위험한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찾아야 될 형사정책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좀 우리가 사회가 안전하다는 사회가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 위험한 사회로 딱 들어가는 첫 골목이거든요. 네. 첫 골목에서 우리가 형사정책을 잘못 만들면 이 첫 골목이 확 풀려버리면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위험한 사회가 돼요. 우리가 미국도 그렇게 지켜봐오고 일본도 그렇게 저는 일본의 어떤 특정 형사정책을 제가 비난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지만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총기를 가지고 학교에서 무차별 난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도 조금 있어봐서 아는데 총기라는 게 정당방위로서 그들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방어의 문제였기 때문에 총기를 규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미국을 지켜가야 될 학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형사정책으로서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생각했다면 저는 총기 규제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 유령총 규제 입법을 제가 만드는 줄 알아요. 그래서 네. 정책이라는 게 정말 필요할 때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그 위험한 사회를 막을 수가 있는데 사후 약방문으로 뒤에 형사정책이 만들어지면 위험한 사회는 이미 피해자를 양상한 상황이고 그 피해자를 양상한 상황에 사후적으로 그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게 10이라면 그 사후에 들어가는 그 형사정책은 1000이라는 힘을 들여야 최소한으로 좀 줄일 수 있는 적어도 그 게이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대한민국 형사 정책도 저는 뭐 제가 형사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좀 소프트한 형사 정책도 필요하지만 좀 하드한 형사 정책도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일드플라워님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회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까도 잠깐 살인 예고 게시물 얘기하셨는데 지금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315건이 적발이 네. 됐고 119명이 붙잡혔어요. 이게 예고글 모아서 보여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거든요. 사람들 많이 불안하니까 우리 동네에 뭐가 있는지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저는 이런 예고글을 쓰는 심리는 뭘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만약에 이 예고글을 이제 분석을 하는 그래서 형사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전 연령대를 고민해 볼 것 네. 같아요. 그 연령대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10대에서 20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30대도 있고 뭐 흔히 말해서 군인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여성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걸 다 제외하면 10대와 20대가 왜 이런 예고글을 이렇게 쉽게 그리고 장난삼아 어떻게 온라인에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오프라인 세대입니다. 네. 저는 지영 기자하고 만나서 먹고 이야기하는 저희는 게 대면 관계. 이게 훨씬 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나이가 되는데 지금의 MZ세대들은 저도 가끔씩 그렇게 느끼는데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희 동료가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카톡으로 그냥 특정 SNS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옆으로 쳐다봐요. 그러면 다시 문자 보내요. 문자 얼굴 보지 말고 문자 하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의 MZ세대. 좀 더 편하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익숙한 사회. 그리고 그 온라인에서 반응을 하는 게 자기 삶의 희노애락이 되는 나이대. 저희는 선생님에게 상장을 받으면 그게 저의 기쁨이었어요. 뭐 받은 적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있는 MZ세대는 좋아요. 얼마만큼 좋아요가 많이 올라오느냐가 자기 삶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아요 밑에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SNS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을 수 그게 있죠. 하나 뭐 음식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그거 하나 찍어서 좋아요가 몇 번 나오고 어떻게 댓글이 달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0대와 20대들이 하는 그 행동은 늘상 온라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행동의 저는 연장선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10대와 20대 분명히 이 행동하는 것 반드시 범죄가 되고 단속되고 처벌받는다는 거 유튜브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네. 그 과정에서 자기가 그냥 그거를 장난삼아 올리면 뭐가 딱 올라오는가 하면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관심을 확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우리는 세상에서 관심 받는 데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했는데 지금에 있는 MZ는 온라인에서 내가 관심 받을 수 있는 일이 뭘까? 근데 하나 딱 올라가니까 이게 과거의 어떤 그 글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특히 10대와 20대에 이런 어떤 예고성 댓글이 올라오는 거는 첫 번째 부모가 중요합니다. 네. 부모가 이런 행동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반드시 주지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 공교육이 아무리 무너져도 학교 스쿨벨은 열려 있어요. 네. 학생들에게 이런 행동하면 반드시 처벌된다고 정말 수없는 스쿨벨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구나라는 게 학교 교육과 가정에서 만들어주고 저 수사당국에서는 우리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 중에 하나가 신속한 검거, 확실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이 올라오면 그 댓글 올라온 사람이 어떠한 우회적 프로그램을 썼다 할지라도 반드시 잡힐 수 있다. 반드시 검거가 된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라는 게 명확해지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행동들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만우절날 우리 지영 앵커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저 장난쳐 봤거든요. 주위 사람들에게 네. 놀래켜 봤어요. 그런데 저는 공공기관에는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공공기관에 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공공기관이 얼마나 수사력과 인력의 낭비가 있었는지 이제 만우절 날 거짓말하면 위계형 공직방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그 만우절 날 가짜 소방서나 경찰서에 전화하는 거 99%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은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이면 장난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엔 그런 걸 올리면 경범죄로 장난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들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확대 재생산했다는 저는 형사정책에 미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공중협박죄를 만들자는 것 저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글들이 옛날에는 안전한 사회였잖아요. 네. 게마인 샤프터라 그래서 1차원적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한민국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대한민국이 거짓말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안전한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도 그런 글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글들이 그렇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공포심이 일어나니까 그런 어떤 글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열어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해서 잠깐 네. 얘기를 하면 최원종이 머그샷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분노를 하셨어요. 왜 가해자의 인권 뭐 그걸 그렇게 존중해야 되냐, 네, 허락받고 머그샷을 올리는 게 말이 되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 또 이 신상 공개가 정말 필요한 사안이었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도 좀 나오긴 했어요. 이게 사실은 성폭행이나 성범죄 관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신상 공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는 카톡으로 전달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이미 사건이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 강력범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약간의 이제 뭐 보복이나 이제 오히려 주변인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거든요. 위원님 생각은 정확하게 어떠세요?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유튜버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다 설명해 드리는 건데 제가 뭐가 좀 남겨놔야 다음에 한 번 더 부르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피수영자, 그러니까 출소자의 신상 공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소하고 나온 사람에게 신상 공개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폭력 범죄에 성범죄자 알림이 2와 성범죄자 고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달리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죄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특정 강력 범죄고 또 하나는 성폭력 범죄예요.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도 신상 공개가 돼요. 제가 아까 예방적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지금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범죄 예방 재범의 방지는 성폭력 범죄의 신상 공개를 하면 저는 100%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불법 촬영하잖아요. 그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뭐 특정 법조인, 제가 일부러 구체적으로 네. 특정 법조인, 특정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이게 직업을 가리지 않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으로 리스펙이 있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 촬영물 해봤자 인적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진짜 벌금형이거든요. 정말 많이 해야 집행유예고, 그러니까 정말 솜방망이 처벌은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법은 그래 돼 있어요.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는 신상 공개가 돼요. 잔인하고 잔혹하고 피해의 막대성이 없어요. 성폭력 범죄는. 그러면 불법 촬영했는 사람들 신상 공개 빵 하면 100% 재범 방지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직에 있는데 내가 신상 공개된다고? 내가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인데 내가 신상 공개된다고?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법조인인데 신상 공개가 된다고? 내가 학생을 가리키는 교육자인데 신상 공개가 돼? 절대로 재범 안 합니다. 절대로 범죄 예방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 출입 장소나 아니면 뭐 저 지하철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상 공개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신상 공개는 진짜 무서운 범죄만 신상 공개한다는 오해가 있으니까 성폭력 범죄는 안 한다고요. 네. 그런데 정말 재범의 방지와 범죄 예방은 거기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넘어갈게요. 특정 강력 범죄는 사실상 우리 조문을, 우리는 법실정주의자라고 네. 그랬잖아요. 법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신상 공개 요건 중에 하나가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및 그다음에 재범의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조문을 읽어보면 국민의 알 권리,
범죄의 재범의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이니까 각각이 엔드가 아니라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해야지만 신상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각 전부 다 하나씩. 오화예요. 네. 그냥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면 신상 공개돼요. 재범의 방지는 제로더라도 범죄 예방은 제로더라도 그게 우리 법이라고요. 만약에 그 법이 잘못됐으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의 법조인들은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가 있으면 네. 재범의 방지와 범죄 예방은 관계없이 국민의 알 권리로 저는 신상 공개할 수 있다고 보고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제가 굉장히 꼰대 같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헌법 1조 2항이라는 게 저는 중학교 때 줄을 꺼서 외웠어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 의사는 절대적으로 옳은 의사인 거잖아요. 네. 주권을 실현하는 거니까 권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권리를 특정 어떤 단체나 특정 집단에서는 그거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그냥 단순히 보복심리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그냥 뭔가의 호기심, 뭔가의 뭐 이렇게 감정상으로 뭐 분풀이라고 보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그런 형식으로 폄하하면 그분들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되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노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너희의 생각은 국민의 생각은 이런 거야. 국민의 생각은 단순히 호기심의 충족이지 절대로 그 정의를 생각하는 게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자칫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동물과 유사한 걸 가지고 국민들을 폄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법 조문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면 신상 공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좀 하는 게 그렇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 신상 공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영웅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그 영웅 심리가 신상 공개를 당하는 사람, 신상 공개를 하는 사람. 신상 공개를 당하는 사람이죠. 신상 공개를 당하는 사람을 보고 당하는 사람을 보고 다른 이제 잠재적인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신상 공개 제도가 만약에 문제점이 있어 신상 공개를 약간 어렵게 만들면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신상 공개를 원하는 거는 국민권익위에서 96.3%가 원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나시죠? 네. 우리 법이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없도록 만들다 보니까 사적 자치에서 특정 유튜버가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버려요. 네. 그러면 사적 제재가 허용되는 나라는 국가의 공권력이 무너지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국가의 공권력이 무너지면 어떠한 국가 공권력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합니다.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국가의 존립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웅이 되건 영웅이 안 되건 그는 그들의 문제인 것이고 국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영웅화 시켰다고 해서 그걸 국가가 만약에 억제를 하고 닫아버리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그 많은 SNS는 분명히 자기의 사적 제재를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국민의 니즈라 그러죠. 국민의 니즈가 있으면 그 니즈에 맞게 적어도 남용되지 않는다면 그 법에서 정한 얼굴, 이름, 나이 정도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 제가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고 네 이제 혹시나 이제 네. 이런 거를 선망의 대상으로 그렇죠. 혹시 잘못 오인될까봐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최원종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아까도 이제 마음이 아픈 상태, 정신적으로 이제 좀 질환의 네. 치료를 받았던 상태. 근데 이제 문제는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가족에게만 이 보호 관리를 맡아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지영 기자가 저를 좀 많이 좀 불러주세요. 제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아무리 타당한 소리를 해도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아무 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한 10년 전에 제가 출생 통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아무도 듣지를 않았어요. 아니 뭐 어느 부모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뭐 출생 신고를 안 하겠니? 다 신고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 발생하는 나라는 아니야. 대한민국은 적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올해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미등록 미등록. 영아들 문제. 출생은 했는데 신고 안 되는. 그랬을 때 제가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출생신고제 좀 도입합시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모르는 제도면 국가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면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는데 국가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통해서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제1의 임무가 아닐까요? 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그게 뭔가 하면 출생을 하면 병원에서 아이들의 임시번호를 부여해요. 그럼 그 부여있는 임시번호로 심평원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출생시켰으니 이렇게 보험료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심평원에서는 분명히 아이의 출생의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심평원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알고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가 안 되면 안 된 아이들은 굉장히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정보를 조금 찾아서 제대로 되게 보건복지부와 관계 지자체가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보호, 관심과 배려라 그랬죠.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관심과 배려만 했으면 그렇게 많은 유령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마음이 아픈 분들, 물론 뭐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은 제가 좀 논외로 치고 병원에 가면 질병 코드가 부여가 돼요. 네. 질병 코드가 부여되면 2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뭘 하는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처방을 하고 처방을 하면 심평원에 당연히 내가 이렇게 처방을 했으니 보험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험료를 받았는데 한 달 후에, 2달 후에 아니면 넉 달 후에 이 병원에서 다시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치료가 제대로 안 그렇죠. 되는 거죠. 환자가 병원에 안 온 상황, 다른 말로는 단약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 질병 정말 유튜브께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치료받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한, 절대적으로 위험하지 않는 그냥 우리가 감기와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정도의 그냥 위험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약을 했을 때 그게 피해망상으로 갔을 때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만 제대로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심평원이 지자체에 이야기하면 돼요.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 2번 이상 단약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지금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그 보건복지부에 있는 그 보건소 직원이 네. 그 국민을 찾아가서 아까 말했잖아요. 보호는 관심과 배려라고 그 집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게 해줄 수 있는 좀 이렇게 내용을 만들면 어떨까. 치료받아야 될 사람에게 치료시켜주는 게 반인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돼요. 아픈 사람을 치료 못 받게 하는 제도가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는 있으니 국가가 좀 가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해 주는 모습. 그게 저는 선한 국가라고 생각해요. 국가는 절대로 악하지 않고 선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사실 법원이 입원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입원제도 도입 예.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좀 찬성하시는 입장인가요? 사법 입원 제도는 2가지 측면이 존재를 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걸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도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런 왜 숫자가 머릿속에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995년에 이게 그 강제 입원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강제 입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강제 입원 제도는 그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동의 없는 강제 입원에 대해서 위헌. 네. 그게 중간에 헌법 불합치가 있어가 자꾸 이렇게 그 언론에는 헌법 불합치 혹은 위헌이 나오는데 그런 결정이 나와요. 네.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되는가 하면 환자의 그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보호자 2명이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전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또 그 정신과 병원의 의사 한 사람이 동의를 하고 다른 병원에 있는 전문의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병원에 있는 전문의가 동의하면 누구로부터 민원을 받겠어요? 환자로부터 민원 받겠죠. 네. 왜 당신이 그런 말해서 내가 입원하게 되었느냐라는 민원이 사실상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른 병원의 의사가 동의를 잘 안 해주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뿐만 아니라 입원 적합성 그 평가라고 해서 한 달 후에 그 관계기관으로부터 이 사람의 강제 입원이 타당했는지를 또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굳이 왜 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원 시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통원 치료 시설로 바뀌고 입원 시설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네. 현실적으로 병상수가 줄어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분명히 최원종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치료만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옛날에 가족, 그 두 사람의 보호자 그리고 의사에만 그 입원 제도를 맡겨놓은 것을 이제 국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법원. 이잖아요. 법원에서 판단해봐라. 법원에서 판단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아픈 분인지 아니면 우리와 더불어 사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직접적으로 좀 치료를 적극 받고 나오시는 게 나을지 우리가 신체가 아프다 이러잖아요. 네.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더니 신체가 너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체가 조금 덜 아프면 통원 치료를 하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약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을 그대로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그분들은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의 결정권이 완벽하게 일반인하고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지가 좀 잘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입원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하는 게 그 환자에게 타당한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마음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는 게 맞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가족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원에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물론 여기는 굉장히 많은 보완책이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서 할지 그다음에 그 판사의 과연 지적 능력이 그 어떤 역량이 그러한 어떤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지 또 그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의사의 풀이 존재를 하는지 그러면 강제 입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강제 입원 시설에 대한 친인권적 친사회적인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게 다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언제나 그래요. 제도의 중요한 건 악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마가 숨어서 웃고 있는 숨어 있는 부분 사법의무제도가 도입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국민으로부터 그 제도가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신뢰를 받고 제도가 시행되면 제가 봤을 때 사회도 안정될 수 있고 치료받아야 되는 분들이 치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또 환자의 가족이나 그다음에 여러 어떤 환자와 관계되는 인권단체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도 좀 곰곰이 잘 마음판에 새겨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사회가 좀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좀 맞습니다.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